71년 전 벌어진 민간인 학살 사건. 최대 7천여 명의 죽음. 한국 근현대사상 한 장소에서 이렇게 많은 민간인이 죽임을 당한 사건은 없었다. 곤령골 사건의 진실이 담긴 보고서. 반세기 동안 묻혀있던 수많은 희생자의 이름이 드러났다. 그런데 보고서에 밝혀진 희생자들 이름 사이로 가려진 이름들이 곳곳에 눈에 띈다. 이들은 누구일까? 이들의 이름은 왜 감춰진 것일까? (4월의) 제주는 곤령과 맞닿아 있다. 제주 4.3 평화공원. 이곳에 대전인 행불인 묘역이 있다. 왜 제주에 대전에서 행방불명된 사람들의 묘역이 있는 걸까? 이곳에는 유해조차 찾지 못하고 하얀 이름으로만 남겨진 수많은 묘비들이 있다. 이들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그 당시에 7년형을 받았습니다. 제주도에서 대전에 가신 분은 전부 보면 7년형을 받았는데 한 302명 정도가 갔어요. 한 60이 다 돼야 아버지가 그 대전 영모소에 가서 돌아가셨다는 걸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한스럽게 살아왔어요. 이들이 끌려간 곳은 대전 형무소였다. 1950년 당시 대전 형무소에는 일반 범죄자뿐 아니라 제주 4.3 사건, 여순 사건,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연루자들이 대거 수감돼 있었다. 6.25가 발발하자 이들은 곤령골에 끌려가 집단 사살을 당했다. 총살 이후 한동안 비가 내리면 개천에 붉은 핏물이 흘렀다는 곤령골. 역사 속에 숨어있던 곤령골 사건은 반세기가 지나서야 정부로부터 역사적 사건으로 인정받았다. 수많은 희생자의 이름이 드러난 것도 이때다. (1952년) 곤령골에서 아버지를 잃은 전미경 씨.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님 모시고 왔어요. 이름만 부르시던 아들이에요. 70년 만에 아버님 보셔요. 전미경 씨를 비롯한 곤령골 유가족들은 정부의 진상규명을 통해 명예회복을 하게 됐다. 희생자의 이름은 되찾았지만 그들의 몸은 여전히 골짜기 거대한 무덤 속에 뒤엉켜 묻혀있다. 아버님 뼈는 다 부서지고 이 하늘을 어떻게 풀어야 해? 이 하늘을 어떻게 풀어야 하냐고요? 대체 이들은 왜 죽임을 당해야 했을까?
대전 산내 곤령골 사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쳐 보기로 했다. 이 사건은 2010년에 처음으로 공식적인 역사 위에 드러났다. 정부의 과거사 기본법에 따라 2005년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했다. 당시 공개된 정부의 조사 보고서다. (2006년 4월) 진실화해위원회는 첫 조사에 착수했다. 저희 위원회의 발굴은 독립된 정부 기관 차원에서 처음으로 그 진실을 밝힌다는 점에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위원장과 여야 양측에서 추천한 위원 14명으로 구성됐고 3개의 조사국에 별도의 조사팀을 둔 대통령 직속 독립국가기관이었다.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총 4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2010년 12월 조사 보고서를 펴냈다. 이유 없이 죽어간 희생자의 이름이 하나 둘씩 드러났다. 그런데 희생자의 이름들 사이로 익명의 이름이 발견됐다. 이들은 또 다른 희생자일까? 아니면 제3의 인물일까? 왜 감춰진 것일까? 일부 공개된 자료에는 이름을 다 지우는 것은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돼 있었고요. 이름을 밝힐 수가 없었고요. 공식 문서를 찾기가 힘들었고 공식 문서 외에 그거를 좀 보충해 줄 만한 그리고 뒷받침해 줄 만한 그 증언이 필요했는데 증언을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감춰진 이름을 알고 싶었다. 먼저 정부 보고서에 무려 20번이나 등장하는 신모중이. 그는 누구일까? 니네 제대로 안 쓰면 너네도 죽을 줄 알아? 이렇게 협박을 한 거잖아요. 예. 장교처럼 보이는 요 인물이잖아요. 예. 제가 추정하는 게 혹시 이분이 신중이가 아닐까라고 유추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보고서를 좀 입수해서 살펴봤는데요. 예. 박만순 씨는 지난 수년간 6.25 당시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 조사 연구해왔다. 그러던 중 신모중에 대한 단서를 찾게 됐다.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실명은 안 나오고 헌병중위 이것만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몇 년 전에 그 자력표를 입수를 하면서 이 사람이 1950년 7월 13일까지 대전에 근무했다. 이게 명확하게 자력표에 표기된 자력표를 입수를 하면서 그 대전 산내 학살 사건을 진두지휘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648기. 곤령골 사건이 벌어진 시점 정부 보고서. 헌병대 중위라는 직책까지 신모중위와 일치한다. 신모중위가 직접 작성한 자력 기록표에는 1950년 5월 1일 헌병대 중위로 진급해 같은 해 7월 13일까지 대전에 근무했다고 적혀 있다. 이 양반이 그 육군 중령으로 예편을 하면서 그 성신여대 그 재단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 사람이 총장에서 이사장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존경받는 어떤 교육자상으로다가 이 사람이 드러나게 되고 곤령골 사건의 핵심 책임자에서 존경받는 교육자가 된 심중이. 그는 과연 누구일까? 신모중위는 1986년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그가 누구인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생전에 이사장으로 재임했다던 학교를 찾아갔다. 어렵게 학교 관계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때 그 전까지 전혀 모르다가 과거 이사장도 했던 분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그러니까 멍하다고 할까?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건 진짜 비인간적인 일이
과거 행적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청산을 하고 바로잡아야 되는 건지 듣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물은 모든 병이란 것을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병을 낫게 하려면 널리 알려라. 보고서에 따르면 심중이는 부하들에게 위협 사격을 하면서 재소자들을 직접 처형한 인물이다. 네가 맞으려 하는 솔로. 심중이의 이름은 바로 심용현. 내가 먼저 쏠 테니 뒤따라 확인을 사살하라.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보면 최소한 1950년 6월 28일부터 7월 13일까지 학살의 진두 지휘 책임자였는데 그때 죽은 사람들이 3,200명 정도입니다. 심용현 중위에 대한 진실이 묻혀있는 동안 학교는 교육자로서 공적을 취하하는 동상을 세우기도 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심용현 전 이사장과 관련해서 발생한 성신학원의 모든 과오에 대해 학살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깊이 머리 숙여 사죄합니다. 2019년 6월 골령골 사건의 책임자 중 한 명인 심용현의 정체가 세상에 드러나자 학교는 공식 사과하고 동상을 철거했다. 현재 심용현의 동상은 학교의 한 지하 창고에 보관돼 있었다. 감춰진 이름이 역사적 진실에 밀려 거대한 파도에 밀려 드러나고 만 것이다. 골령의 상처는 다시 제주로 되돌아왔다. 백여옥 씨는 4월이 되면 아버지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행동이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 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늦게나마 보람 있는 일입니다. 상처 입은 분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애써주신 제주 1948년 11월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던 군인들은 가족과 함께 도망치던 백여옥 씨의 아버지를 이유 없이 붙잡아 대전 형무소로 끌고 갔다. 야, 우리 아버지 죄도 아무것도 없는 아버지. 나아본 댕기다가 내어버서 그 산에 가서 그 살라고. 아버지 난에 불면 안 돼요. 난에 불면 안 돼요. 자기 일을 뻑 업어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나를 업어서 댕겼어요. 그는 그 순경들이 우리 아버지를 그 경찰들이 우리 아버지를 이제 죽였으니까 그런 대가를 해줘야 나는 마음이 풀겠어요. 진짜 죄 없는 아버지를 그런데 그 몰아다가 죽였다는 거 나는 잊을 수가 없어요. 무트로 낯선 땅 골령골로 끌려온 제주 사람들은 끝내 푸른 바다를 다시 볼 수 없었다. 4.3 사건 진압 당시 제주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한 이름이 있다. 당시 육군 제9연대장이었던 송효찬 소령이다. 우리 가족이 송효찬 그 장군 당시에
집단 학살을 당해서 몰살하다시피 됐는데 그 진실화위원에게 진상조사를 요구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딱 요구가 다른 게 아니에요. 가해자가 누군지를 확실히 국가가 인정하는 보고서를 받아보고 싶어서. 제주는 핏빛 그 자체였다. (1948년 11월 17일) 제주 4.3 사건 이후에 진압을 목적으로 계엄령이 선포됐다. 가혹한 방법으로 제주를 탄압하라는 내용이다. 송효찬 소령은 1948년 10월 제주에 포고령을 내렸다. 작전명은 중산간 마을 초토화. 토벌대는 자신의 죄를 자백한 사람을 총살했고 청년이 사라진 집안의 가족을 도피자 가족이라 죽였으며 민가에 들어가 협조 요청에 응하는 사람들도 함정토벌이라는 작전으로 사살했다. 당시 제주 인구 30만 명, 그중 10분의 1인 3만 명이 이때 희생됐다. 중산간지대를 통행하는 자는 복도배로 간주해 총살한다. 제주 중산간 마을은 한덤이 재가 되어버렸다. 서울시 용산구 전쟁기념관. 이곳에서 송효찬 소령의 또 다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자유의 수호자로, 공격작전의 명장으로 송효찬 소령은 6.25 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고 금성지구 전투를 승리로 이끌며 태극 무공 훈장을 받은 인물이다.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에 또 하나의 감춰진 이름이 눈에 띄었다. 곤령골 사건의 진두 지휘자였던 헌병사령관 송모 대령이다. 1948년의 송효찬 소령과 1950년 송모 헌병사령관, 이 둘은 동일 인물이 아닐까. 송효찬 소령이 잠들어 있는 청양군을 찾았다. 청양군엔 그의 종친과 동문회가 세운 공적비가 세워져 있고 최근까지는 군이 지원하는 송효찬 소령의 선양 사업도 진행되고 있었다. 실례 좀 하겠습니다. 그의 고향에서는 혹시 진실을 알고 있지 않을까. 송 장군이 그 단합 혼자 생각일로 하든 안 했을 거 아니냐. 이거 수계는 모든 게 대통령 명령하에 했더라고. 대통령 명령하에. 그 양반이 참 한쪽 일로는 영웅이며 한쪽 일로는 그것 때문에 조금 걸리는 게 있는데 우리는 지금도 그 양반이 크게 잘못했다고는 않는데 몰랐습니다.
6.25가 시작되고 국군이 최전선을 오르며 북한군과 사투를 벌일 때 송모대령은 거꾸로 헌병대와 함께 남아있다. 무슨 이유였을까? 전쟁기념관 내 2013년 호국인물 선정 자료에서 송여찬 소령이 1950년 4월 18일 헌병사령관 대령으로 임명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위에 보고된 당시의 헌병사령관은 단 한 명. 그리고 대전 형무소의 재소자와 보도연맹원에 대한 총살을 명령하고 총살 집행을 직접 지휘한 사람. 송모대령의 이름은 제주 중산간 마을을 불태워 초토화 작전을 한 송여찬 소령이었다. 한국전쟁 일주일 후 송모대령이 산내에서 직접 사상범들을 총살했다. 중앙경찰청에서 전문이 내려왔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헌병 중에서도 한 명이 당시에 거기 산내 현장에 동원됐다고 했는데 그 헌병은 정확히 송여찬의 이름을 들면서 송여찬이 직접 지휘를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송여찬이 그때 헌병 사령관이었고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 이름도 나왔었고 서울시 그러니까 경찰청 중앙에서 내려왔다고 했고요. 그리고 진실화의위원회에서 자료조사를 했을 때 그 경찰서 공문도 수집이 됐었고 그 다음에 그 헌병사를 보더라도 오열을 처리했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된 걸까? 호국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당시에 자기 국민들을 어떻게 여겼던가라는 것들을 분명히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전투를 한다고 하면서 이제 민간인들을 국민보도연맹을 이렇게 죽이고 난 다음에 그걸 갖다가 전투로 둔갑시키는 거죠. 이런 기록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제 그게 한국전쟁 전개 과정에 다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전투라고 하는 것에는 항상 민간인들을 죽이는 거죠. 인민군들을 공격했다라고 하면서 인민군들만 공격한 게 아니라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민간인들을 같이 공격을 하는 거죠. 한국전쟁 이후 골령골 집단 처형은 총 3차례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1950년 6월 28일에서 30일까지 여순사건 관련 재소자와 예비 검속된 보도연맹원 등 총 1,400여 명. 두 번째 집중처형은 1950년 7월 3일에서 5일까지로 제주 4.3 사건과 여순 사건 연루자 그리고 정치 사상범 1,800여 명. 세 번째는 7월 6일에서 17일까지 대전 형무소 재소자와 보도연맹원들 총 3,700여 명이었다. 보도연맹원이라는 것 자체가 공식적으로 남로당원 혹은 좌익활동가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마구잡이 가입을 시켰거든요. 당시 우리나라 그 성인 남성들 중에서 70% 이상이 문맹자였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대전 형무소 수감자들 중에서 물론 정치범들이 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상당히 많은 게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전원은 그렇게 죽여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윤정희 씨 아버지는 이웃의 협박을 받아 남로당 가입소에 도장을 찍었다. 그 후 좌익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아버지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다. 위에서 갖다 막 추럭으로 푸니까 위에서 있는 사람은 꿈을 대면 종이로 쐈지만 아버지가 밑으로 들어갔는지 아버지가 총을 맞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생매장 생각을 하면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요. 우리 할머니는 대전 땅을 쳐다를 안 보셨어요. 해 뜨는 쪽은. 우리 아버지가 여기서 저기 했다고. 아버지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다. 평생을 따라다니는 고통의 시작이었다. 시집이 뭐요? 못했죠. 내 동생도 잘생겼는데 연자들 때문에 못하니게 건설 현장으로 가서 일하다가 뇌를 다쳐갖고 정신 돌았죠. 엄마 돌아가시고 그리고 저 하나요. 저 하나. 그 연재제 때문에 저는 그거 애들 아빠랑 살면서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애들 둘 낳았는데 어느 날은 돌아 빨갱이라고 하더라고요. 막 더러운 피 섞인 빨갱이라고? 그게 뭔 소리인지를 몰랐어. 전시하라고 해도 그 흉무소 수형자들이나 혹은 보도연맹원들이나 그 예비검속 당한 사람들을 국가가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들을 처형, 즉 학살한 것은 그거는 불법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곧 국가폭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전쟁은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켰고 죽음의 구덩이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쪼개지고 부서지고 총알구멍이 뚫린 유해가 나올 때마다 유가족들의 가슴은 또다시 응어리진 상처의 해못질을 하듯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2010년 6월) 일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상규명을 마치고 홀령꽃 사건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렸다. 국가기관이 형무소 재소자들을 불법 구금 사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희생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권력에 의해서 고귀한 생명에 희생되었던 불행했던 역사에 대해서 깊은 성찰과 함께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희생자들의 이름이 밝혀졌고 국가의 사과가 이어졌다.
이제 진정한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한 걸음이 남아있다. 감춰진 이름을 펼쳐내는 일이다. 당시 진화위가 공개하지 못했던 정보 보고서. 우리는 미공개 심의 의결서 한 권을 입수했다. 미공개 심의 의결서엔 조사 보고서에 담기지 않았던 감춰진 이름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심용현 중위, 송효찬 대령, 그리고 또 다른 이름들. 골령골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다. 대부분은 그 사실에 대해서 불행한 역사라고 얘기를 하거나 없었던 거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당연히 희생될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현장에 동원됐던 사람들과 별개로 소위 말하는 빨갱이는 당연히 희생되어야 된다. 지휘했다는 자체는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건에 대한 뭐 이게 잘못된 역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신념을 가지고 부수적인 피해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 당시 장교도 있었습니다. 감춰진 이름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 진실의 문을 열기로 했다. 심의 의결서에 적혀 있는 핵심 인물들의 이름들을 공개하는 것이다. (7천여) 명의 처형은 짧은 몇 마디의 지시로 시작됐다. 예, 대전 정무서. 예, 알고 있습니다, 검사장님. 예? 예, 알겠습니다. 대규모 공습이 있으니 좌익 극렬 분자를 처단하라. 당시 대전지검장 정재환, 그의 전문 한마디에 수천여 명이 땅에 묻혔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역사 속에 감춰져 있었다. 골령골 사건의 감춰진 이름, 정재환 검사장의 흔적을 추적해봤다. 그는 부산 유명 사립대의 설립자가 되어 있었다. 석당이라는 그의 호를 딴 이름의 건물도 학내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석당 정재환, 1940년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해 대전지검 검사장으로, 골령골 사건 이후 법무부 차관을 지냈으며 대한민국 국민훈장을 받았다. 하지만 그의 흔적 어디에도
곤령골 사건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는 그의 행적을 조금 더 찾아보기로 했다. 학교 관계자와 접촉을 시도했다. 입학식, 졸업식 뭐 이런 데 참석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대외적으로 무슨 협의회다, 회의다 이런 데 참여하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렵게 학교 법인 이사장과 연락이 닿았다. 과연 진실은 밝혀질 수 있을까? 그거는 내 어려서 모르는데 그거는 그 얘기나 돌아가신 분하고 관련이 없을 거예요. 검사장이 무슨 사형 운영 소리도 할 수 없을 게고 거기 보도연맹 운운 그런 것도 내 모르고 그 기록이 있는지 생겨봐서 뭐 때문에 그걸 찾는 거. 검사장이 무슨 무슨 그 정부 그 명령에 따라서 어쩌고 그런 법은 없지. 얘기를 그만둬요. 내가 몰라. 알아들어요. 내 말. 저작권. 이 명령에 대한 온당한지 정당한 건지 부당한 건지 이제 지금 와서 상부에서 내린 명령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위에서 무조건 명령을 내렸으니까 그걸 실행해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정재환의 이름은 곤령골 사건의 기록에서 사라져버렸다. 우리는 알아야 했다. 그리고 찾아야 했다. 감춰진 이름들 사이에서 진실을 밝혀야 했다. 누가 명령을 내렸는가? 왜 지시했는가? 1950년 9월 23일 주미대사관 소속 에드워드 중령은 한국의 정치범 처형이라는 A1 보고서와 사진을 미국에 보냈다. 명령은 최고위층, 즉 톱 레벨에서 내려온 것이다. 좌우 대립이 극심했던 해방 이후 정부는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좌익 세력에 대한 치안을 강화했다. 그리고 전쟁이 발발했다. 정부는 인민군의 공격을 피해 1950년 6월 28일 대전으로 임시 수도를 옮긴다. 정부는 충남도청에서 국민은 안심하라는 라디오 연설 방송을 한 뒤 대통령 긴급명령 1호를 공포했다. 전쟁 같은 비상사태에서 반민족적, 비인도적 범죄자를 처단하라는 명령이다. 그 사람들 눈에는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 정권의 적이고 그 적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적 행위를 한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제 죽이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우리처럼 도망가면서 자기가 잡고 있었던 사람들, 적을 도울 것 같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쭉 죽이고 간 사례. 이런 사례는 낫지도 없을 겁니다. 명령이 있던 다음 날 대전 형무소 재수자들은 군경의 트럭에 실려갔다. 실려간 재소자들은 대부분 정치범들이었다. 그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처형의 지시는 일사불란했다. 내무부 백성욱 장관은 장석윤 치안국장에게 이는 충남경찰국과 대전경찰서 및 각 경찰서에 하달됐다.
명령을 받은 경찰서는 독찰반을 운영해 좌익 검거에 나섰다. 법무부에서는 이우익 장관이 재소자 인계와 총살을 승인했고, 대전지방검찰청 정재환 검사장은 이들에 대한 처단 명령을 내렸다. 군의 경우 지금의 기무사와 같은 CIC와 헌병대가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장도영 국장의 지휘 명령 아래 CIC는 재소자와 보도연맹원 살해 과정을 지휘했다. 헌병의 경우 충청남북도 위수사령관이던 이형근 준장의 지시 아래 송여찬 대령, 심용현 중위에 전달돼 처형을 직접 실행하거나 이행했다. 일기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에 등장한 35명의 이름, 찾아내고도 밝히지 못한 감춰진 이름들이 최초로 공개되는 순간이다. 역사는 결국 이들을 수면 위로 드러내지 못했고, 일기 진실화해위원회는 10년 전 끝을 맺고 말았다. 희생자들의 이름은 드러났지만 사건 책임자들의 이름은 숨겨진 진상규명. 이들의 이름은 왜 감춰져야만 했나? 이 법적으로 이 진실화해위원회의 그 기본법이 그 가해를 밝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가해를 만약에 밝히는 게 포함되어 있었다면 당시 통과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극력 반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위원회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한계예요. 진실을 향하는 여정은 멀고도 멀다. 계단을 내가 쉬어봤어요. 올라가면서. 그랬더니 99계단 높은 자리 모셔놨더라고요. 희생자들에게 진정한 역사적 진실과 화해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 아버지들은 지하에서 지금 70년간 나오도 못하고 그렇게 피차먹게 계신데, 살인자는 현충원 99계단 높이에 길게 누워가지고 온갖 데 이제 봐봤더니 우리가 어떻게 그 한이 풀어지느냐고요. 가해자 없는 피해자가 어디가 있느냐고요. 국민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이런 그 적대 감정, 그 뿌리를 조금 더 이렇게 제대로 그 캐서 들어가서 우리 사회의 그 냉전과 전쟁으로 인한 갈등의 그 근본을 좀 더 우리가 치유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건의 진실이 반드시 밝혀져야만 됩니다. 2021년 진실화해위원회가 10년 만에 다시 출범했다. 감출 것인가, 밝힐 것인가. 국가폭력의 마지막 퍼즐로 남은 골령골. 이를 찾기 위한 진실의 여정이 다시 시작됐다.